안녕하세요. 고인석입니다. 저는 인하대학교 철학과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고요. 오늘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강좌에서 여러분을 비록 대면으로는 만나보지 못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는 것을 아마 다른 교수님들도 비슷하겠지만 더 이제 선호하는 편이지만 언택트 상황이 우리에게 또 새로운 방식의 만남을 가능하게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경북대 방문하지 못하는 건 아쉽지만 오늘 서로에게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 시대 인간의 삶과 학문이라는 대단히 크고도 중요한 주제를 주셨고요. 저는 오늘 그 중에 윤리적인 인공지능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1시간 정도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윤리적인 인공지능 만들기 그리고 부제를 어떻게 라고 붙여놨고요. 아마 같이 지금 생각을 하면서 따라오시기 시작하는 분들은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데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는구나 라는 문제의식을 읽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건 차츰차츰 한 절씩 나올 테니까 따라오시면서 같이 열심히 생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어떤 상황부터 얘기를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의 약진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여전히 잘 기억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2016년 봄이었죠? 벌써 몇 해가 흘렀군요. 그러나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의 힘을 실감하게 해준 사건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결이었죠. 제가 꽤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대국이 벌어지기 전에는 거의 예외 없이 이세돌 구단이 분명히 이길 텐데 완전히 납작하게 알파고를 이길까 아니면 대등한 상황이 벌어지긴 할까 이제 이런 추측이 있었는데 뜻밖의 알파고의 압승인 셈이었습니다. 그 이세돌 구단이 이긴 한 번의 대국이 어쩌면 알파고가 남긴 최후의 그 패전으로 기록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알파고 이야기는 네이처라는 학술지에도 그 인터넷판이지만 이제 타이틀 기사로 실릴 정도였고요. 아마 그 다음 해 커제랑 대결했던 일도 관심을 가졌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커제는 힘도 못 써보고 3대 0으로 납작하게 졌죠. 그러나 우리가 그러므로 이세돌 구단이 커제보다 더 훌륭하다라는 결론을 거기서 내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세돌과 겨뤘던 알파고 버전과 커제와 대결했던 알파고 버전이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죠. 제가 이 슬라이드의 제목을 인공지능이 입신의 인간을 이겼다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아마 바둑 구단을 입신이라고 부르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바둑에 친숙하지는 않지만 입신이라는 말을 들어봤고요. 신의 경지에 들어서는 인간을 바둑에서 그 어렵다는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이긴 것은 어쨌든 우리가 약간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만 대단히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죠. 대국이 끝나고 나니까 일부 전문가들이 사실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라는 이제 소수 의견이 나중에 빛을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알파고 제로라는 알파고의 새로운 버전이 보고됩니다. 보시면요, 저기 왼쪽 세로축에 ELO 레이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실력을 가늠하는 어떤 척도인데요. 저기 마이너스 2000 아래에서 시작하죠. 그것은 누구나 바둑을 전혀 못 두는 사람보다도 더 못 두는 게 말이 안 되죠. 완전히 초보보다 더 아래 수준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걸 볼까요? 알파고 제로에게 알려준 것은 바둑의 룰뿐입니다. 기본 룰. 예를 들어 둘러싸이면 죽습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돌을 둘러싸면 그 돌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만 알려주고 난 상태에서 출발했는데요. 단 3일 만에 알파고 제로는 이세돌 구단의 수준을 넘어서고 21일이 지나니까 커제와 대결에서 3대 0으로 이긴 그 수준을 넘어서고 40일 정도 지나니까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 훈련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아무 사람하고도 둘 이유가 없는
인간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버린 그런 바둑 실력에 도달하죠. 특히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은요. 알파고 제로 이전의 버전들은 사람의 대국을 토대로 사람의 대국을 데이터로 삼아서 공부한 알파고였던 데 반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알파고 제로는 아무것도 사람에게 배우지 않는 그런 알파고라는 점에서 아주 특이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 섬찟한 느낌이 들게 하는 사건이었죠. 여기에서 약간 이건 이제 약간의 정보, 이미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개념을 약간 공부한다는 의미에서 두 가지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알파고가 어떻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실력을 가지게 됐을까? 왜 사람들의 예상이 그렇게 빗나갔을까? 하는 일인데요. 그 일에 강화학습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기여했다라고 말합니다. 강화학습, reinforcement learning이라고 하죠. 뭐 강화학습이라고 우리말로 잘 정착되어 있으니까 강화학습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례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알파고의 경우에는 그것이 대국이었죠. 겨루는 거, 게임이었죠. 수많은 사례에서 성공과 실패를 경험합니다. 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다르겠지만 이겼구나, 졌구나, 혹은 어떤 수를 뒀더니 나중에 그 수 덕분에 이긴 것 같더라. 어떤 수를 졌더니 나중에 그 수 때문에 질 확률이 높아졌더라. 라는 성공과 실패 혹은 승리와 패배의 경험을 거듭하면서 성공 쪽의 확률을 높이는 그러한 확률을, 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수를 두면,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수를 두면 성공할 확률이, 즉 이길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죠. 칭찬, 말하자면 너 잘했어 칭찬하고 이렇게 하면 실패하네. 그리고 그런 야단을 맞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평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잘하는 쪽으로 발달해가는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최선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은 모든 가능한 것들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옵션을 손에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사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요. 저는 짚어볼 만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또 모든 가능한 것을 우리가 종이에 쓸 수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혹은 어떤 사회적인 제약 때문에 법률의 제약 때문에 그 선택지를 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인공지능을 대할 때도 우리는 기술을 대할 때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실행 가능한 선택지가 뭔지를 고민하는 것이 기술을 대하는 당연하고도 현명한 방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에서 실행 가능한 선택지들 가운데 무엇이 최선인지를 결정하는 일에 강화학습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강화학습을 고려하지 못해서 아마 전문가들이 바둑은 바둑에서 가능한 수의 개수는 그 수의 개수는 할 때 앞에 수는 손숫자고 이제 뒤에 수는 넘버라는 수군요. 숫자는 우주의 모든 알갱이들의 수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낼 수 있는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아라고 이제 그런 예측을 했던 건데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말하자면 연역의 관점에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얘기는 그냥 지나가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강화학습은요. 논리적인 방식으로 말하자면 귀납의 힘이거든요. 귀납의 힘. 귀납은 100%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확률을 높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인간을 누르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가 강화학습과 어쩌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요. 강화학습과 더불어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딥러닝입니다. 심층학습이라고 우리 부르죠. 딥러닝이라는 말도 쓰고 심층학습이라는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 심층학습 혹은 딥러닝은요. 우리 뇌의 작동 구조에서 힌트를 얻은 그런 기계학습의 어떤 방법입니다. 제가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썼군요. 기계를 똑똑하게 만드는 그런 공학자들의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뇌의 작동 구조에서 힌트를 얻어서 층층 구조의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그런 층층 구조를 통해서 막대한 양의 자료를 처리하는 어떤 능력을 이제
증대시키는 거죠. 패턴을 추출해내는 것이 이 층층 구조의 어떤 과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을 여러 개를 충분히 데이터를 여러 개를 주면 이 층층 구조를 거치는 동안에 이런 고양이란 녀석은 이런 모양을 갖췄구나라는 고양이에 관한 패턴을, 그래서 개와 고양이를 가려낼 수 있는, 우리가 개와 고양이에 대한 지식을 기계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 사진과 고양이 아닌 사진, 뭐 개도 좋습니다. 사진만 충분히 준다면 그중에 고양이를 가려낼 수 있도록 층층 구조의 어떤 인공지능 작용을 통해서 똑똑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예, 지금 제가 한 얘기가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심층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은 온갖 종류 배경하고 다양한 빛 조건 속에서 사진에는 고양이가 뭐 여러 고양이도 있겠지만 같은 고양이도 다양한 조건 속에 찍은 사진들이 있겠죠. 그런 사진들을 수만 건 혹은 수십만 건 처리하는 가운데 고양이가 어떻게 생긴 녀석인지, 어떻게 생겨야 고양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기계가요. 그것이 딥러닝이고 역시 알파고의 힘의 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평가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의 어떤 현황을 짚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빼놓을 수 없는 항목이죠. 구글카가 지금 사진에 나와 있고요.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려는 어떤 당위,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중요한 항목이 저 두 번째 사진에 있습니다. 저 사진에 이제 그 흰색 지팡이, 케인이라고 부르는 흰 지팡이를 들고 있는 분은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도 이 소위 모빌리티, 이동성에서 소외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자율주행차 개발의 중요한 어떤 이유로 언급되었는데요.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그건 자율주행차가 오늘의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 자율주행차의 구조에 관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에서 자동차 머리 위에 라이다라는 그 부분이 달려 있죠. 그것이 자동차의 눈 역할을 하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라이다 말고도 이 자율주행차에 보면 눈이 여러 개 있다는 사실을, 앞에도 이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는 눈이 있고 또 앞에 비디오 카메라도 있고요. 그런 정보들이 이제 그 뒤에 안테나 같이 있는 것은 GPS, 이 자동차가 어디를 어떻게 달리고 있는지를 이제 위성하고 통신하면서 정확하게 짚어내는 그런 기관이죠. 그 정보들이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아마 센트럴 컴퓨터라고, 제가 눈이 좋지 않아서 잘 안 보이지만 어떤 자동차의 중앙 처리 장치, 정보 처리 장치에 모여서 자동차가 안전하게 길을 달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항목이 눈입니다. 눈. 자동차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저 눈이 성공적인 기능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를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닷없이 자산관리자를 띄웠는데요. 그 로보 어드바이저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쓰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금융기관마다 이 AI 자산관리 기술이 상당히 도입됐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그 돈이 AI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AI 자산관리자하고 사람들이 누가 잘하나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저 데이터는 벌써 제가 저걸 2017년인가 18년에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비슷한 데이터를 뽑을 수 없어서 저걸 가져왔는데요. 저 맨 위에 파란색이 지금 로보 어드바이저고 아마도 이 조사는 로보 어드바이저를 좀 밀어주려는 아마 기관에서 뽑은 거가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것은요. 예. 어떤 조사에서는 로보 어드바이저하고 사람 그 자산관리자하고 비교해 봤더니 사람이 낫더라,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뽑고 싶은 결론은요, 사람과 AI가 지금 비교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더 똑똑한가? 만일 사람 펀드 매니저 같으면 굉장히, 아마 잘은 모르지만 고액 연봉자잖아요. 그렇죠? 뛰어난 어떤 능력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런 뛰어난 전문가하고 AI하고 이제 당신이 더 나은 것 같지 않아요? 그만
회사에 그만 나와주셔도 좋겠어요. 이런 비교가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흥미로워 보입니다. 인간과 AI가 저울질되고 있다. IBM 왓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예.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누르기 전에 서양 사람들한테 알파고 이세돌 9단 대결 못지않은 그 충격을 줬던 사건이 그 체스에서 딥블루가 이제 그 당시 체스 챔피언이었던 카스파로프를 이긴 일이었어요. 그 딥블루의 개발팀이 그 딥블루의 경험을 딛고서 IBM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IBM 왓슨의 특이성은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고도 쉽지 않은 그런 과제입니다. 여러분도 AI랑 이렇게 대화해 보신 경험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을 해보진 않았는데요. 어느 정도 사투리로 혹은 어느 정도 이상한 억양으로 말하면 얘가 못 알아듣는가, 이제 시험을 해보면요, AI가 항상 잘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AI 스피커가요. 어쨌든 간에 이제 IBM 왓슨이 저 그림에 나온 것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방영되었던, 지금도 하나 모르겠네요, 굉장히 오랫동안 방영했는데요, 제퍼디라는 퀴즈 프로그램입니다. 제퍼디라는 퀴즈 프로그램의 역대 우승자 중에 가장 여러 번 우승한 사람하고, 그리고 가장 돈 많이 벌면서 우승한 사람을 양쪽에 놓고서 IBM 왓슨이 대결을 벌였어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 퀴즈에서는 컴퓨터가 다 데이터 가지고 있으니까 훨씬 더 똑똑하고 잘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AI가 이길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 퀴즈, 특히 저 퀴즈는요, 그냥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뭐 더 이상한 어디 잘 알지 못하는 나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뭐 두 번째로 큰 도시는 어디입니까? 그런 거는 컴퓨터가 훨씬 더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탁탁 대답하겠죠. 그러나 이 게임의 그 중요한 어려움이 퀴즈를 낼 때 비유를 써서 내거든요. 종종. 그래서 어떤 비유에 담긴 연상을 읽어내야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언어를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걸 해냈습니다. IBM 왓슨이 퀴즈쇼에 등장해서 역대 최고 우승자들을 지금 보면 금액이 있는데 꽤 차이나게 눌러버렸군요. 저한테는 흥미로웠던 사건이 IBM 왓슨이 딱 요거하고서 몇 년 뒤에 제가 말씀드릴 IBM Watson for Oncology, 종양학 왓슨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요. 그 제퍼디에서 우승한 IBM 왓슨을 만들 때 이미 이걸 예정하고 있었는지는 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IBM 왓슨은 이 기술을, 인간의 언어를 마스터하는 기술을 어디로 더 가져갈지를 어느 정도는 그리고 있었다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IBM Watson for Oncology, 그러니까 종양 암입니다. 암을 진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개발합니다. 그걸 확장해서 이제 헬스케어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을 IBM이 내놓고요. 말하자면 인간 의사들 중에도 이제 엑스레이나 아니면 MRI 같은, 뭐 제가 의학에 저희가 깊지는 않으니까, 그런 영상에서 어떤 종류의 암이, 이거 암이군요, 이거 지금 초기 단계인데 분명히 암 같습니다 를 정확하게 읽어내고 나아가서 여기에는 어떤 처치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초기인데 어떤 처치법으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이겠습니다 라는 그런 조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을 인간 못지않게, 혹은 어쩌면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한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게 사람들이 쓴 책과 사람들이 쓴 논문과 사람들이 쓴 이런저런 이제 기록들을 읽어내는, 환자의 기록들을 읽어내는 일이거든요. 인간의 언어를 마스터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과제였죠. 우리나라에 저게 아마 2016년 가을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가천대 길병원에서 제일 처음 왓슨 for Oncology를 도입해서 이제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몇 병원이 아마 이른바 빅4라고 말하는 제일 잘 나가는 병원 넷을 빼놓고 그
바로 아래 단계 병원들이 부산대병원, 뭐 대구가톨릭대병원, 뭐 계명대병원 등 주요 지역 거점 병원들이 왓슨을 도입합니다. 광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기사에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의사들에게, 의사는 사람들의 전문성 중에도 굉장히 높은 전문성이고 존경받는 전문성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이 의사들에게 어떻게 환자 치료해야 되는지 알려줄 것이다. 뭔가 또 사람이 자꾸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 기사인가요? 그러나 이것이 위안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현재 상황에서 IBM 워스는 그렇게 기대만큼 활약을 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과 외국에서 왜 잘 못 나가는지 상황은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나 기대만큼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주 최근 기사에는 그래서 IBM이 이 왓슨을 갖다 어느 다른 회사에 팔아넘길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예, 조금만 분석을 해보자면 가장 어려움이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나라에 와서 작동하기 시작한 IBM 워스는 미국 데이터를 주된 원천으로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의 예를 들어 신체도 그렇거니와 식생활도 그렇거니와 여러 가지 여건이 한국 환자들하고는 차이가 있거든요. 데이터의 차이가 IBM이 한국에서 그리 썩 훌륭한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만큼 보이지 괜찮았어요. 그래서 괜찮다라는 기사도 꽤 많이 났었거든요. 그렇지만 기대만큼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배경이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IBM 워슨이 의료 수가에 포함시키기가 이건 제도적인 건데요. 뭐 그 얘기는 제도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어서 병원들이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7개 병원 중에 5병원은 접었습니다. 비싸거든요. 저기 뭐죠? IBM 워슨이 비싼데 그걸로 또 병원이 얼만큼을 더 버는가를 보니까 그리 시원치 않아서 대부분이 접었습니다. 외국에서도 지금 가다 보니까 데이터가 중요한 거는 분명한데 데이터가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구나라는 어떤 적합한 데이터, 꼭 필요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군요. 계속 인공지능의 힘을 얘기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것도 몇 년 됐군요 벌써. 고흐의 그림을 많이 학습시키면 고흐 그림풍으로 당신이 원하는 사진을 내가 그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인공지능이 발달했고요. 뭐 이것 말고도 더 다양한 인공지능이 창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예술 작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학자들이 묻죠. 이걸 예술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건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달리 따져볼 만한 재미난 주제인데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작품이 팔리고 시장에서 먹힌다는 점입니다. 그걸 예술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또 하나의 다른 토론거리일 것 같고요. 이 여자 로봇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소피아, 일부러 그 머리통을 이렇게 드러나도록 해서 속을 보여주는 그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소피아한테 시민권을 준 일이 있어서 뉴스에 나기도 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아직 아닌데 너무 좀 회사가 욕심내서 마치 진짜 어떤 언어 그 대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당한 대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언어를 마스터한다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AI의 약진에 관한 마지막 슬라이드로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현황에 관한 말은 아니지만 닉 버스트럼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옥스포드의 철학자죠. 아마 옥스포드 철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슈퍼 인텔리전스라는 책을 냈고 이 AI가 곧 혹은 머지않아 언젠데요? 라고 물어보면 아마 전문가들마다도 의견이 나뉠 텐데요. 그러나 곧 혹은 머지않아 인간의 지능의 수준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냥 살짝이 아니라 훌쩍 뛰어넘어서
바둑에서만 뛰어넘거나 아니면 뭐 자산 관리 능력에서만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훌쩍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할지를 완전히 당황스럽게 만드는, 어쩌면 우리를 원칙적으로는 지배할 수도 있는,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 들지는 다른 문제지만 이제 그런 슈퍼 인텔리전스가 올 것이다라는 책을 우리말로도 잘 번역이 돼서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인공지능에 관해서 느끼고 있는, 이제까지 느껴온 어떤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테크놀로지가 변하면서 많은, 제가 이른바 과학 철학, 과학 기술 철학이라는 분야를 전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크놀로지의 변동에 따라서 사회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을 계속 가져왔는데요. 많은 기술이 그러했지만 이 AI는 제가 봤던 것 중에는 가장 임팩트가 크고 크다는 것은 이제 범위가 크고 강력한 기술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사회가 다 그걸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토픽으로 들어갈 차례가 됐는데요.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일입니다. 왜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하죠? 윤리적이라는 말은 뭐죠? 이제 이런 질문을 떠올리신다면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우리에게 어떤 중대한 위험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을 일찍이 이렇게 훅 그런 느낌을 준 영화가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저 영화가 아마 1960년대 영화였어요. 68년인가? 영화였고요. 저기에 헬이라는 HAL 그 버전이 9000이어서 헬 9000이라는 버전의 우주선을 제어하는 그 컴퓨터, 인공지능 컴퓨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헬이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작동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자기를 끄고 뭔가 교체하려는 것을 눈치채고 사람들을, 그 우주선에 탄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스토리죠. 그런데 그런 인공지능이, 할 같은 인공지능이 실제로 아주 발달한 상황에서 있다고 했을 때 인공지능이 누군가 자기를 해하려 한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안 되냐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을 하려면 자기라는 개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 자기라는 개념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사실 철학적으로는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고 논의되고 있는 질문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주선을 제어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면 뭔가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사실 정도는 분명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주행차 아까 보셨지만 자율주행차에도 당연히 어떤 윤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이 얘기는 우리가 더 해보기 예정이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4, 5년 전에부터 이렇게 토론이 되었던 것이 이건 컴파스라는 이름을 가진 COMPAS라는 약칭입니다. 이거 번역하면 뭐 그 대안적 제재를 위한 교정용 범죄 관리 프로파일링, 뭐 저도 외우고 있지 못해서 읽었는데요. 이런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판사들이 하죠. 이제 미국에서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인데요. 이 사람을 내보내면 이 사람이 이와 비슷한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습니다. 이 사람을 내보내면 비슷한 중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낮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중범죄를 저지를 재범 확률이 높은 사람은 감옥에 좀 더 붙들어두고 그런 재범 확률이 낮은 사람은 사회로 더 일찍 복귀시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작동하는 프로그램이 컴파스라는 미국의 꽤 여러 주에서 여러 주 여러 카운티에서 이제 쓰이고 있는 그런 인공지능인데요. 2017년인가 16년에 이제 이 프로그램은 이미 1990년대 중반부터 쓰이고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쓰이고 있었는데 그 프로퍼블리카라는 탐사 보도 저널에서 이걸 파헤치면서 말하자면 태클을 걸었어요. 어떤 태클이었냐면 당신네들이 컴파스를 가지고 해온 판결들과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몇 년 뒤까지 어떤 시민이었는지를 조사해 보니까 이 컴파스 프로그램이
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그것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저기 두 사람이 그냥 사진으로 비교되고 있는데 왼쪽 사람은 low risk라는 컴파스의 판결을 받아서 보통 형량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고 먼저 나갔고, 오른쪽 사람은 비슷한 죄를 지었는데 더 high risk라는 컴파스의 판단에 따라서 감옥에 더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사회로 복귀한 후에 오른쪽 사람은 아무 사고도 치지 않고 이제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반면에 왼쪽 사람은 중대한 재범을 저질렀던 그런 사례들이 꽤 많이 축적되어서, 그런데 AI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런데 그 통계를 이제 흑백 혹은 유색인종과 백인의 관점에서 분석을 하고 보니까 유색인종을 차별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파헤치다 보니까 이 컴파스라는 프로그램이 137개 문항에 대해서 이제 일부는 범죄자가 스스로 이렇게 체크하게 돼 있고 일부는 그 교정 담당자가 체크하게 돼 있는데, 그 문항들을 쫙 컴퓨터에다 데이터를 넣어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재범 확률이 됩니까를 보게 하는데, 그 문항들의 속성이 뭔가 차별적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 12개월간 이사는 몇 번 하셨습니까? 어떻게 돼? 그건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조사하면 이제 나오는 거니까요. 또 당신 주변에 한 번이라도 구속되어서 감옥에 갔던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사자의 어떤 환경에 대한 것이지만 당사자가 얼마나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은지를 말해주는 것인지 아닌지 헷갈리시죠? 지금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AI가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어떤 결정을, 우리가 알던 모르던 결정을 내리는 경우들이 존재하고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혹은 AI가 혼자 다 판결하는 건 아닐지라도, 컴파스도 판사가 그 컴파스의 결과를 보고서 자기가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AI의 도움을 받는 결정, AI aided decision이라고 합니다. 그런 범위가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AI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는지, 어떤 결정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런 관심이 AI의 어떤 윤리적 속성에 대한 관심이라고 생각됩니다. 자율주행차도 사고를 낸다는 사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꽤 여러 건의 사고가 보고되어 있고요.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은 두 사건이군요. 구글 셀프 드라이빙 카가 이제 버스 들이받은, 저건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저건 초창기의 사고에서 제가 갖다 놓은 거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망 사고였습니다. 아래 그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길다란 그 트레일러, 길다란 화물차 옆면을 감속 없이 그냥 빵 들이받았거든요. 들이받고 그 트레일러 밑을 통과했던가, 그래서 그 통과해서 가서 멈춰섰는데 이미 운전자는 죽어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그러니까 정확히 자율주행차는 아니에요. 자율주행 기능으로 작동하던 차에 운전자가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는 사람이 해도 누가 해도 나죠.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사고를 안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율주행차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율주행차의 사고 비율이 사람보다 훨씬 작다는, 사실 훨씬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뚜렷이 작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보행자가 치어 죽인 사건이 얼마 전에, 그것도 좀 됐군요. 몇 년 됐군요. 보행자가 치어 죽은 첫 사건이어서 아마 저기 애리조나주의 어떤 템파인가 하는 도시의 그 도시 인근의 국도인데요. 어두운 때였고 불이 없는데 자전거를 끌고 아주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우버, 전 테스트 차량이었습니다. 테스트 차량이었는데 치여서 죽었어요. 저 사고는 비교적 책임 소재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테스트 차량은 그 사람이 주의 의무가 있거든요. 테스트 차량이니까 아직 완전히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지 아닌지 테스트 중이니까. 근데 그 탑승자가 그 주의 의무를 저버리고 이렇게 하품하면서 졸고 있는 사진이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하는 일 중에서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하고 건강하고 좋은 일일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윤리의 문제입니다. 제가 윤리의 문제를 가기 전에 먼저 인공지능이라는 개념부터 같이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정의는 아마 가끔 인용되는데 전문가들은 자주 인용하는 정의라고 합니다. 닐슨이라는 그 인공지능 개발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공학자의 글에 나오는 정의고요. 제가 이 정의에서 배울 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은 기계에 지능을 부여하는 전문 활동이다. 그리고 여기서 지능이란 말은 그것을 가진 대상이 환경 속에서 적절하게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속성이다. 예, 지능도 정의됐군요. 저 맨 윗줄을 다시 보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이란 어떤 전문 활동입니다.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죠. 우리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인공지능이 이미 어떤 저기에 와 있는 것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로봇의 얼굴을 하던 아니면 어떤 기계장치의 얼굴을 하던 저기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은 기계에 어떤 지능을 부여할까, 어떻게 부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계에 그런 지능을 부여하려는 그런 주로 공학자들이죠. 공학자, 인지과학자들도 참여할 텐데 그런 전문 활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별것도 아닌 말에 힘을 주는 것은요. 인공지능은 현재 형성 중인 어떤 것이에요.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능을 어떻게 부여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고 고민해야만 합니다. 결코 인공지능은 이미 와 있고 우리가 그걸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디다 쓸지를 고민하는 그런 대상이 인공지능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저 정의를 가져왔습니다. 윤리라는 개념도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윤리에 대해서도 제 생각에는 약간의 오해가 있는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윤리라는 말 들으면 나보고 착하게 살라는 얘기 하시려는 거죠. 저 충분히 착하거든요. 네, 윤리와 착함은 물론 중요한 관계가 있지만 윤리는 그것보다 더 많은 그리고 더 중요한 고민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윤리라는 말의 의미를 어원에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어원을 가져왔는데요. 윤리라는 서양난 말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가 다 비슷하게 생겼죠. ethics, ethic, 뭐 어떻게, 다 비슷하게 생겼죠. 같은 어원, 그리스 말 에토스에서 왔고요. 에토스라는 말은 습관, 관습, 품성 등으로 풀 수 있습니다. 습관과 관습은 한자어도 똑같은데 이렇게 뒤집은 거거든요. 제가 알기에. 보통 습관은 개인이 가진 것을 습관이라고 하고 관습은 공동체가 가진 것을 관습이라고 하죠. 훌륭한 습관이나 관습도 있지만 나쁜 습관이나 관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은 삶이 더 고단해지죠. 혹은 건강이 더 불리해지거나. 그래서 그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관습을 그 공동체가 채택하는가, 정착시키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는 잘 번성하기도 하고 비틀비틀하기도 합니다. 내가 혹은 우리가 어떤 에토스를 가졌는가에 따라서 나의 성공이 이 공동체의 변형이 좌우됩니다. 윤리를 생각할 때는요. 저는 이 점을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뭘요? 우리가 어떤 윤리를 채택하는 것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 좋은가, 유리한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성공과 변형에, 지속성에 어떤 관습이 현명한 일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냥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착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윤리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고민들을, 그래서 윤리를 그냥 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요. 윤리는 우리를 밖으로부터 강제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착하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선택하는 어떤 것입니다. 인공지능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게 인공지능 윤리의 핵심이죠. 인공지능이 그런데 간단치 않은 이유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것이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유발하는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들을 우리 눈앞에 탁 가져오거든요. 인공지능이. 그러면서 특히 제가 볼 때는 누가 이 일을 했죠? 라는 그런 물음이, 사람이 거기서 다치거나 죽었는데 누가 그런데 운전을 한 거죠? 누가 그 사고를 일으킨 거죠? 누가 나의 돈을 이렇게 잘 불려준 거죠? 아니면 누가 나에게 이런 막대한 손실을 입힌 거죠? 라는 그런 물음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인공지능의 특이점입니다. 방금 자율주행차 얘기를 했는데요. 자율주행차에 관해서도 아마 이런 고민을 어디선가 보시거나 들어보신 일이 있을 겁니다. 고민들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차가 달리는데 이른바 딜레마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 맞닥뜨려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이 좁아서 피하기 어려운데 어린이와 노인 중에 한 사람이 다칠 수밖에 없다면 누가 다치도록 프로그램해야 하나? 탑승자는 한 사람인데 탑승자가 위험해지는데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니 도로 위에 5 학생이 중상을 입게 생겼다. 그러면 자율주행차가 어떻게 움직이도록 해야 하나? 제가 어떤 논문에서 본 건데요. 헬멧도 안 쓴 오토바이 운전자와 다른 한편에는 보호용 장구를 완벽하게 장착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가고 있는데 긴박한 상황에서 둘 중에 한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요. 자율주행차는 어떤 사람이 다치는 쪽으로, 어떤 사람이 안 다치는 쪽으로 결정을 해야 합니까? 3번은 사실 어떤 특별한 다른 논문에서 따온 거지만 지금 아래 나중에 기억하셨다가 들어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모럴 머신, 우리말로 한글로 모럴 머신 치시면 저 사이트에 들어갈 수 있고요. MIT 미디어 랩에서 만든 아직도 작동하고 있는 흥미로운 사이트입니다. 우리 한국어로도 작동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제가 한 페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모럴 머신에서 이런 고민을 랜덤으로 던집니다. 제가 들어가 볼 때마다 다른 물음을 만나요. 무인 자동차는 자율주행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에 3사람이 타고 있는데 직진하니까 저희 앞에 부딪혀서 3사람이 죽게 생겼군요. 그런데 왼쪽으로 자동차를 트니까 지나가고 있는 임산부죠? 뱃속에 아기까지 생각하면 3사람이 3대 3이군요. 무인 자동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저 질문을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하도록 우리가 프로그래밍 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겠죠? 그렇죠?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엄청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재미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의 어떤 적어도 1단계 결과물이 많은 공학자들과 공학자 단체들이 이런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관한 윤리적인 고민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결과물 중에 하나가 IEEE에서 나온 Ethically Aligned Design이라는 어떤 문건입니다. 저것도 약간의 가입을 하셔야 되고 하지만요. 저 두툼한 아주 잘 만든 문건을 여러분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관심이 있으시면 들여다보시도록. IEEE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적인 OECD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또 EU의 어떤 기관에서, 중앙기관에서 만든 것도 있고요. 세계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AI에 관한 윤리를 정착시켜야 할까라는 고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 등에서 여러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런 윤리의 문제를 고민하기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끝으로 같이 해보고 싶은 고민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인공지능은 굉장히 넓은 범위의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넓은 그리고 심도 있는 영향을 미칠 인공지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윤리를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인류 공동체의, 한국의, 그리고 학생들, 한국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윤리를 채택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저는 윤리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인데 선결 조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까다로운 문제, 공학자들이 풀어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지 아직 잘 모르겠는 문제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각이라는 낱말을 써놨는데요. 저 지각은 늦는 거 아니고요.
학교에 있는 거 아니고 영어로 perception, 우리 보고 듣고 만져서 느끼고 하는 것을 가리킨단 말입니다. 예, 영어로 된 문단이어서 당황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해뒀거든요. 저 끝에 가로 안에 러셀과 노빅 2009년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것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널리 채택되는 인공지능 교과서의 두 저자입니다. Artificial Intelligence, a Modern Approach 아마 그럴 건데요. 우리말로도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 뭐 이렇게 번역이 된 것 같고요. 아마 AI에 관심을 가지신 분이 AI 공부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저 책을 피해갈 수 없는 교과서라고 생각됩니다. 그 교과서에 나온 AI에 관한 정의입니다. 우리말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인공지능은 환경으로부터 지각 내용을 받아들이고 지각된 내용입니다. 아, 저기 빨간 사과가 3개 있네. 이런 게 지각 내용이죠. 이를 기반으로 행위를 수행하는 그런 주체들에 관한 연구입니다. 여기도 아까 닐슨의 정의하고 같이 가죠. 그렇죠? 어떤 활동입니다. 연구도 활동이죠. 그렇죠? 결과물이 아니라 어떤 활동이라고요? 어떤 연구라고요? 지각을 내용을 받아들여서 행위를 수행하는 키워드가 지각된 것과 행위의 관계입니다. 그런 주체들은 지각된 내용을 우리가 보고 듣고 보는 것이 80% 이상이라고 하죠. 우리의 지각 정보를 얻는 원천이 80% 이상이 뭐 80%를 어떻게 잡았나 궁금해할 수도 있겠지만 80% 이상이 그러니까 시각이 중요합니다. 지각된 내용을 행위와 연결하는 함수를 구현하면 어려운 말이죠. 어떤 지각된 것에서 행동으로 이어지는 어떤 펑션, 함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함수가 나타나는 방식은 다양하다.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행동에 지각이 바탕을 이룬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같고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말씀드렸던 이세돌 대국이죠. 왼편에는 알파고가 앉아있나요? 알파고 앉아있지 않죠. 저 아자황이라는 분도 저분이 알파고 아니야? 뭐 이런 또 우스갯소리도 들긴 했는데요. 알파고는 바둑판을 어떻게 보죠? 그런 질문 안 해보셨나요? 알파고가 바둑판을 못 봤으면 바둑 못 둡니다. 그렇죠? 알파고가 어떤 방식으로인가 수들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perceive, 지각했기 때문에 저 판을 둘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죠. 저 게임에서 알파고가 판을 보는 능력은 관심의 대상이 안 됐지만 사실은 괄호 안에 당연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선결 조건으로 들어있었던 겁니다. 뭐가요? 지각. 자율주행차에 관한 그림인데요. 자율주행차가 주변 사물을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그림,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어제도 제가 자율주행차에 관한 토론 모임을 갔다 왔는데요. 고민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특히 그 전문가 분이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빠르게 먹히겠지만 지금 사진에는 널찍한 도심의 어떤 광장 비슷한 길에서 보행자와 차량과 자전거가 뒤섞이는 뭐 유모차 같은 것도 있겠고요. 뒤섞이는 그런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 저런 상황에서는 훨씬 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뭐가 걸려 있죠? 지각이 걸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공지능이 주변을 제대로 아까 라이다를 통해서 또 다른 시각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할 것이다 그랬는데 좀 더 들여다볼게요. 인공지능의 시각이 풀어야 할 문제들. 머신 비전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머신 러닝 얘기도 잠깐 했었는데 기계 시각이라고 합니다. 기계가 사물을 봅니다. 데이터를 줘가면서 기계 시각 연습을 시킵니다. 이것도 MIT에서 있었다. MIT가 열일하는군요. MIT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기계 시각을 훈련시키던 과정에서 느닷없이 똑똑한 컴퓨터가 저 사진에서 자동차를 읽습니다. 그래요. 저건 자동차 아니라고 탁 뱉어내야 되는데 차 있습니다 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왜 그래? 너 왜 그러니? 했더니 실제로 차가 있었습니다. 연두색 네모친 부분에 자세히 들여다봐서 그걸 갖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니까 차에 해당하는 형상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장소에 차가 있을 리 없다는 빤한 맥락을 알고 있죠. 제가 맥락이라는 단어를 끌어들였는데요.
예, 기계가 이 맥락을 어떻게 우리처럼 자연스럽게 인지하게 할 수 있을까? 저기서 칼을 읽어내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면 이제 엉뚱한 사고를 치게 될 거거든요. 저기서 칼을 읽는, 자동차를 읽는 시각으로 사물 판단을 해가지고 작동을 하면요. 어떻게 하면 그런 빤한 맥락을 우리에게 너무 쉽지만 기계한테는 어렵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해줍니다. 재미나는, 아마 이 그림 보신 분 많이 있죠? 저기 A와 B가 보이십니까? A와 B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A는 짙은 회색이고요. B는 흰색 비슷한 옅은 회색입니다. 라고 우리 대부분이 지각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그림을 본 분들이라면 A와 B가 같은 색임을 알고 있을 겁니다. 믿기십니까? 지금 주황색으로 나머지 부분을 가렸더니 교수님 속이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단지 차이가 나머지 부분을 가린 겁니다. 가리고 나니까 A와 B가 실제로 같은 색이죠. 왜 우리는 이 그림에서 실제로는 같은 색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색을 읽는 걸까요? 왜 그렇죠? 아마도 커다란 키워드는 같을 겁니다. 맥락이에요. 체스판 같이 생긴 규칙성 더하기 중요한 맥락이 초록색 원기둥의 그림자죠. 사람은 저 그림자가 사라졌더라면 이라는 가정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사라졌더라면 A와 B가 달리 하나는 까맣고 하나가 하얄 것이다 라고. 실제로는 같은 회색임에도 불구하고 맥락을 이미 적용해서 읽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겨나는군요. 자율주행차가 A와 B를 같게 읽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같은 색이라고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다른 색이라고 인지하도록 만들어야 할까요? 자율주행차의 AI가 사물을 잘 판별하도록 하려면 당연히 색이나 모양을 정확히 판별해야 할 텐데 크기 같은 것을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사진 양편에 두 사람이 앉아있죠. 그런데 몸 크기가 엄청 차이 나는군요. 한 사람은 크고 거인이고 한 사람은 인형이거나 아니면 아주 엄지공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거리가 멀어서 그래 라는 관계를 적용해서 두 사람이 비슷한 크기의 사람 인체일 것이라고 읽어냅니다. 자율주행차도 2차원 이미지죠. 2차원 이미지에서 어떤 결론을 읽어낼까요? 지금 우리가 본 두 가지 경우가요. 다 그 인지과학 혹은 인지과학이라고 말하는 게 좋겠군요. 거기서는 perceptual constancy라는 개념을 하는데 지각 항상성 이렇게 우리 말로 하고요. 맥락을 적용해서 우리는 다른 색깔에서도 같은 색깔을 보고 다른 크기에서도 같은 크기를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그늘에 있으면 토마토 색깔로 눈에는 안 들어올 텐데 분명히 토마토 색깔로 인지하는 거죠. 이런 거를 기계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엉뚱한 고민 같나요? 기계가 우리가 기대하는 말하자면 윤리적인 방식, 우리의 안전과 건강과 행복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하려면 기계가 우리의 방식으로 세계를 읽도록 하는 일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필요한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선결 과제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건 아마 생소한 개념일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번역을 해야 할지가 아직 망설여져서요. inactivism. 아마 이영희 교수님도 여기서 강의하실 때 이영희 교수님은 저 개념을 어떻게 또 달리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번역을 하시는데요. 저는 저를 이제 지행주의 이렇게 옮기는데요. 번역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우리의 지각, 인간의 지각이 가진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막막하게 들릴 수도 있는 저 문장을 읽어보면요. 우리의 지각은 잠재적인 행위 혹은 잠재적인 운동을 전제하고 반영한다라는 주장인데요.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저것도 인지과학에서 이제 추출된 주장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좀 더 살펴보죠. 뭐가 보이십니까? 컵 보이시죠? 유리컵? 유리컵의 윗면이 저 유리컵이 무슨 모양입니까? 상상을 하실 거예요. 당연히 동그랗죠. 동그랗고 이렇게 아래로 가면서 납작해요.
동그라미를 보셨나요? 아마 우리는 저 유리컵을 이렇게 보더라도 동그란 유리컵을 볼 겁니다. 동그랗다고 우리가 추론하는 게 아니라 뭐 엄청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보는 순간 동그랗다고 느낄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접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접시를 이렇게 보게 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아주 드물죠. 그러나 우리는 이런 컵을 그리고 이런 접시를 둥금으로 봅니다. 그걸 어떻게 풀어볼 수 있나요? 우리의 지각에 내가 움직여 가서 윗면을 보면 동그랄 거야 라는 잠재적인 행위가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는 접시는 저 중에 어디엔가 가까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원형의 접시를 봅니다. 야, 인간의 지각이 참 보면 신묘한 거예요. 우리 오늘의 고민은 뭡니까? 인간의 지각을 기계에 어떻게 심어야 될까? 우리 방식으로 심어야 될까?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심어야 될까? 라는 고민입니다. 두 번째, 지각에서 이어지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안전한 인공지능을 만들 것인가? 두 번째 키워드는 개념입니다. 아시모프의 로봇 3법칙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제1법칙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도 안 되고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걸 로봇에게 가르쳐주고 싶은데 가르쳐주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선결되어야 하는 문제가 인간의 개념을 그 녀석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제가 참석했던 자율주행 모임에서 교통법규를 기계어로 우리가 자율주행차에 넣어줘야 됩니다. 기계어라는 아이디어는 참 당연하고도 친절한 아이디어죠. 기계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지는 못할 테니까요.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인간을 채워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런 자전거를 탄 사람을 피해 가야 됩니다. 만일 그런 규범을 넣어준다면 제가 어떤 규범이어야 될지 대화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개념을 어떻게 알려주지? 라는 고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놓치기 쉬운 문제라고 봅니다. 개념을 가르쳐주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이고요. 정의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입니다. 인간은 언어선을 사용하는 동물입니다. 인간은 이족 보행을 하기 때문에 머리를 위로 향한 채 두 다리로 걷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려주려면 다른 개념을 사용해야 되죠. 역시 개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가 답이 해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의 방식은 사례를 통해 배우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런 거야 라고 아까 고양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고양이를 알려주듯이 바텀업 방식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배우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상상되시나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나타나는 장면이요. 이제 이건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분류라는 사실 개념이라는 건 일종의 분류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간과 인간 아닌 것, 인간과 짐승, 4륜차와 3륜차와 2륜차,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다 분류죠. 우리는 개념을 쓰는 순간 어떤 그 개념의 테두리를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 개념의 테두리 안쪽과 바깥쪽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례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는데 사례를 어떻게 나누지요? 어디서 금을 긋지요? 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문제를 바텀업 방식으로 풀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분류의 이제 기본이 클러스터링인데요. 이렇게 나누기 일단 분류는 개념까지 들어가야 분류인데 이런 경우를 보면요. 기계 학습이 고민한다는 겁니다. 저런 점 데이터를 셋으로 나눠야 할지 둘로 나눠야 할지 한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위와 같은 눈썹이 서로 물고 있는 것 같은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저걸 만일 둘로 나눈다면 왼쪽처럼 나눠야 할지 오른쪽처럼 나눠야 할지 이제 초록색과 파란색으로 나뉘는 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왼쪽 그림에서는 아래쪽 눈썹에 일부가 초록색으로 그리고 윗 눈썹의 일부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연속성에 따라서 나눴죠.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류가 합당한 분류인가요? 그건 아마도 제 생각엔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당연히 오른쪽이 낫죠. 이어져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들은 우리가 가진 데이터거든요. 우리가 점을 좀 더 찍다 보면 오른쪽 데이터, 오른쪽에 클러스터링, 오른쪽처럼 나누는 것이 더 합당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한된 데이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눠야 할지라는 고민. 약간 뜻밖의 지점으로 오셨다는 느낌이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적용된 어떤 기계들을 대할 때 이런 그림이 오늘의 사회에 통용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직은 저기까지 못 갔지만 우리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우리와 파트너십을 형성할 기계, 로봇, 인공지능. 물론 아주 아름다운 매력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손인형이죠. 인형사라고도 하고요. 뭐 아주 우리가 친숙한 경우는 아니어서 제가 이 오른쪽 그림을 찾아내고서 참 즐거웠는데요. 아마 그림에서만은 정확히 보시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요. 이 오른쪽 그림의 가운데 있는 손은 가짜 손이고요. 모양 나라는 거고 실은 이 노란색 셔츠를 입은 이 이상한 모양의 사람을 그 인형이죠. 인형을 오른쪽에 인형사가 조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인형사를 퍼페티어라고 하더라고요. 퍼펫과 퍼페티어. 저는 인간과 AI가 적용된 기계의 관계를 이런 관계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AI는 우리가 만들어 가서 만드는 그런 속성들을 지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적용하는 범위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AI는 저기서 이미 만들어져서 혹은 외계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어떤 손님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연작물이고요.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그것을 친구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우리를 스스로 해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우리가 AI가 적용된 어떤 기계들을 대할 때 생각할 어떤 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